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예비 신부로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이없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어이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집안의 배경과 제가 남자친구와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연애했는지를 조금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기는 했는데 제가 공부를 그 정도로는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만족하면서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요. 제가 의사를 꿈꿨던 이유는 순전히 저희 집안 때문이기는 했습니다. 저희 집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거든요. 아빠도 그리고 언니와 오빠도 모두 다 말입니다. 엄마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의사를 꿈꿨던 것 같아요. 아무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의대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옆에서 의사들을 봐오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걸 당연한 미래로 생각했기에 그런지 저는 간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이 일을 하는 그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 가족 중에서 저만 그 집 식구인 게 병원에 소문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부끄러워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원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간호사인데 가족들이 죄다 의사라고 하면 함께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건 정말 싫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는 그 병원의 병원장이셨어요. 그런 사실을 다른 병원의 직원들이 알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먹힌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병원에 저와 저희 가족의 사이를 아는 사람이 없기는 했어요.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최대한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겨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의사와 간호사로 말이죠. 네, 제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저희 병원 의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참 많이 싸웠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대면서 어떻게 정이 들 수가 있냐라고들 했지만 또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저희 집안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처음 알게 됐을 때 엄청나게 놀랐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못 믿더라고요. 그럴만하다고는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오빠고 언니면 자기가 병원장님 딸이라는 소리 아니야? 맞아.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그런 금방 들킬 거짓말을 왜 해? 이 선생님 여동생 있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 나중에 저희 오빠랑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정말이었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때까지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그러고는 확실하게 알고 나서는 저희 집안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우리 집안도 의사 집안인데 우리 집안보다 더한 집이었네, 자기네 집안이. 자기네 집 식구들도 다 의사야? 아버지, 형, 그리고 형수님. 오, 그런데 왜 이야기 안 했어?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남자친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도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밖에 없는 집안에 제가 간호사이니까 말이죠. 남자친구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던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자를 보는 마음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오빠와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김 선생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남자는 제대로 잘 골랐다.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원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믿음이 가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가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애가 2년이 지나가는데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프로포즈를 할 생각도 없어 보이길래 어느 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결혼하자는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했어요. 남자친구는 바로 승낙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왜 청혼 안 했어? 내가 자기네 집안을 몰랐으면 모를까 알아버렸는데 혹시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다른 생각한다고 오해할까봐 그랬지. 뭐? 아, 우리 집안 보고 결혼하자고 한다고 생각할까봐? 남자친구의 그 말이 너무 귀엽고 웃겨서 푸하하 하고 웃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일 먼저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긴장하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까지 긴장해? 그냥 여자친구 아버지가 아니잖아. 직장 상사이기도 한 건데. 오늘은 그냥 여자친구 아버지 만나러 왔다고 생각해.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아버지는 사전에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다니신 모양이더라고요. 뭐 특히 오빠에게 말입니다. 오빠와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와도 꽤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 결혼을 가장 크게 찬성을 했고 말이죠. 은성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네. 이 선생님한테 제 이야기를요? 그래, 자네 칭찬을 아주 많이 하던데 아버지가 사위복이 있으신 것 같다고. 제가 이 선생님한테 밥이라도 사야겠는데요. 이제 한 식구 될 사람들인데 뭐. 그 말로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다는 티를 내신 겁니다. 남자친구도 그제야 긴장을 푸는 것 같았고요. 그 자리는 무척이나 화기애애했어요. 나는 청첩장 돌리기 전까지는 병원에는 비밀로 있으면 좋겠어. 뭘 그렇게 해? 어차피 결혼하면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다들 알게 될 텐데 그 전까지만이라도 병원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눈치 보고 슬슬 피하고 그런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요. 하여간 유난이다. 남들은 이런 부모 가졌다고 하면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닐 텐데. 저도 다른 곳에서는 그래요. 병원에서만 이러는 거예요. 그날 그 만남은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병원장님 엄하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딸에게는 다정하신 것 같다면서 신기했고 말이죠. 저야 늘 보던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친구와 아버지는 꽤 많이 친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자주 불렀거든요. 같이 불러서 밥도 먹고 두 사람이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길었고요.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하루빨리 나를 잡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집에는 인사로 언제 가느냐고 재촉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언니가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딘가 심상치 않은 말을 했습니다. 네 동서될 사람이 별로긴 할 거야. 오빠, 형수님? 이 선생 형수. 그 사람도 우리 병원 다니는 거 알지? 알아. 남자친구 형수님도 저희 아버지 병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아는 사이 같더라고요. 왜? 어떤데? 나야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한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소문이 안 좋아. 유명했어, 예전부터. 소문이 어떻게 안 좋은데? 성격이 엄청 지랄맞기로 유명하다던데. 의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언니도 지랄맞잖아. 아휴, 그런 게 아니고 간호사들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막대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걸로. 일하면서 의견 안 맞고 다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안 좋은 사람.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출근을 해서 다른 동료 간호사들에게 남자친구의 형수님에 대해 조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오는 답변들이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내과 윤 선생님? 성격 더럽기로 유명하잖아.
얼마 전에는 다른 간호사들의 보호자까지 있는 앞에서 인턴을 아주 쥐를 잡듯이 잡아가지고 그 인턴이 울면서 병원 그만뒀다던데요? 소아과 서간도 그 선생 때문에 소아과로 간 거잖아. 맞아요. 괴롭힘 당해가지고. 괴롭혀요? 원래 간호사 무시하기로 유명한 선생인데 서간이 일도 잘하고 예쁘고 주변에서 칭찬만 들으니까 안 이뻐하는 게 보였다고 했어. 은은하게 괴롭히다가 건수 잡으면 정말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서간이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 오고 사정사정해서 전과한 거잖아. 아무튼 그 선생 오면 무조건 피해. 폭탄이야, 폭탄. 저만 몰랐지 이미 병원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더라고요. 성격이 어지간하지 않다는 걸로 말입니다. 걱정이 조금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이 될 사이이기도 했고 간호사를 무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간호사니까요. 언니가 해준 말처럼 저희 집안을 알면 함부로 저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애써 삼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불안한 마음을 품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불안함은 정말 헛된 걱정이었다는 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식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뭐 한번 만나보고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 뭐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형수가 꼭 얼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다. 형수님이요? 너희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궁금해하던데. 제가 간호사인 걸 형수님이 안다고 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오는 길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말이죠. 그래서 사그라들었던 걱정스러운 마음이 다시 불쑥하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집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더니 그런 집안에서 너를 허락하더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놀라워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까지 비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과 형수님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큰며느리 왔어요. 남자친구의 형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을 보니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병원을 오가며 한 번은 마주쳤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제가 일어서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혜라고 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사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지레 겁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웃으며 악수를 처하는 남자친구의 형수님을 보며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저도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손을 꼭 잡아줬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도련님 여자 보는 눈이 정말 높네. 그동안 연애도 안 해서 얼마나 예쁜 분을 데리고 오려나 했는데 정말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나도 놀랐다. 나중에 결혼하고 동서지간이라고 같이 다니면 내가 기가 많이 죽겠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소문처럼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남자친구 형수님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상냥한 말투와 표정 그리고 시선에서도 다른 감정이 딱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많이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거나 뭐든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도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첫 단추를 너무 잘 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남자친구의 형수님이 저에게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뭐 알려주는 건 별로 힘든 일이 아니지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는 표정을 잠깐 지었던 것 같아요.
친해지면 좋으니까 병원에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그럴 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저도 너무 좋죠. 저는 아주 흔쾌히 남자친구의 형수님에게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남자친구의 형수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의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말이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이 여기서 왜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나 하겠네. 그러게요. 과가 겹친 것도 없고 친분이 있을 게 없는 사이니까 저희 두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지나가면서 힐끔 보고 지나가는 것 같기는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날 남자친구의 형수님이 더한 이야기라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결혼할 거예요? 그런 질문을 왜 하나 싶더라고요. 결혼을 할 거니까 인사를 가고 지금 상견례 날짜를 잡은 건데 이미 뻔히 진행되고 있는 걸 두고 말이죠. 네? 아니, 나는 조금 신기해서. 뭐가요? 제가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 제 얼굴을 빤히 보던 남자친구의 형수님이 픽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쎄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으면 부담돼서 못할 것 같아서요. 이 결혼. 무슨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혼자 빈정거리듯 중얼거리던 남자친구의 형수가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턱을 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의사랑 간호사랑 결혼하는 경우 없지는 않지만 도련님이 그냥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의사가 아니면 무슨 의사란 말인가요? 저는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듯 갑자기 인상을 팍 하고 쓰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의 형수님 입장에서는 제가 모르는 척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서 그런 얼굴을 했던 건데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의사, 형도 의사, 나도 의사. 그리고 그거 알아요? 우리 집도 친정집도 아버지가 의사고 제 동생도 의사예요. 언니는 국제 변호사고. 그런데요? 제가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 싶어서요. 만약에 제가 조건이 좋지 않았다면 한 번에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준 차이가 나니까 부담을 느끼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저희 집이 더 나으니까 그런 말의 의중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거고요. 물론 그때는 말이죠. 와, 진짜 보통 아니네 이거. 또다시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라고요. 뭔가 더 이야기가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주변에서 병원 직원들이 계속 힐끔거리며 지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형수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는데 콜이 울렸어요. 다음에 이야기하죠. 싸늘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그런 소문이 괜히 돈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게 맞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은 시댁 어르신들과 남자친구가 있어서 참은 거였다는 걸 말이죠. 일을 하러 돌아가니 동료 간호사들이 저에게 우르르 묻더군요. 참 병원 접고 소문 금방 퍼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윤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야? 그래서 전에 물어본 거야? 아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 건데? 무슨 이야기 했어? 막 자기도 갈고? 아니, 지인이 아는 사이라 물어본 거였고 전에 인사 잠깐 한 정도예요. 안 좋은 소리 들은 것 같은데? 그니까 표정이 엄청 안 좋은데? 그녀는 남의과 간호사한테도 그 지랄이냐는 소리를 제 옆에서 하는 동료 간호사들의 험담을 들으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도를 생각하느라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냥 내가 간호사라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런 생각만 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바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뭔가 더 생각할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던 남자친구의 형수님은 그날 이후로 다시 연락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언니, 진짜 뭐다? 오빠도 학회 나가 있어서 못 온다는데 나 정말 혼자 나가야 해? 네가 왜 혼자야? 엄마 아버지 있는데. 그래도 오빠 언니 다 있는데. 그러면 잡힌 수수료 어떡하냐? 억지 좀 그만 부려. 잘하고 오고, 응? 오빠는 외국 학회로 한국에 없는 상황이었고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언니는 전날 급한 수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서운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 상견례 날인데 언니도 오빠도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떨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상견례장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형수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그날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시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고 말이죠. 아이씨구, 네 아버지 늦는단다. 어? 그러면 어떡해? 그러게나 말이다. 그냥 식사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를. 이게 뭐야.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대. 대신에 갖고 싶은 거 나중에 하나 말하란다.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에 다시 입이 대빨 나와 있는데 엄마가 어르고 달래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김 선생,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꼭 의사랑 결혼을 해야겠니? 왜? 엄마는 의사 사위 싫어? 집에 널린 게 의사인데 의사가 뭐가 반가워. 맨날 바빠서 이렇게 딸내미, 막내 동생, 상견례도 제대로 못 오는 가족들인데. 엄마는 늘 바빠서 식사조차 한번 다 같이 못하는 걸 굉장히 서운해하고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위마저 의사라고 했을 때 그 직업을 그다지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의사와 결혼해서 외로웠으니 저도 그럴까 염려가 된 거죠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일과 상황들로 머리가 복잡한 채 상견례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일찍 간다고 갔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형과 형수님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먼저 오셨네요. 일찍 온다고 왔는데. 저희가 조금 많이 일찍 온 거라 괜찮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워낙 정신이 없어서 오늘 참석을 못한다는 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 이야기 들었어요. 바쁜 사람들인데요. 이해합니다. 그러시겠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의사 집안에서 유일한 의사가 아니신 분이셔서 엄마와 대화가 바로바로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분이 친하게 지내면 하실 이야기가 많겠다.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바깥 양반도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일을 보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저희 집에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다들 이해할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다 안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엄마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다는 거 말입니다. 아무래도 공통점이 많은 분이었으니까요. 상견례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자식들에 대한 칭찬과 결혼식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긴장한 게 풀린 건지 어떤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며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잠시 나왔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앞에 남자친구의 형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사람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거기서 나오는 저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춰 섰어요. 이 결혼 진짜 할 거야? 그 전에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났을 때는 그래도 존댓말이라도 썼었는데 이제는 다짜고짜 그냥 반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졌던 것 같아요. 반말뿐 아니라 그 표정과 태도, 모든 것들이 다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저번부터 계속 그러시는데 그럼 결혼도 안 할 건데 상견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날카롭게 대받아친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하던가 상견례장까지 와서는 이 결혼을 할 거냐뇨? 할 거니까 상견례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계속 안 믿겨서 물어보는 거지. 대체 뭐가 안 믿기시는데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는 건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제가요? 뭐가요? 정말 모르겠더군요. 뭐가 양심이 없다는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렇게 되물어본 거였습니다. 제 그 물음에 남자친구의 형수의 인상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지만 말입니다. 진짜 너무 뻔뻔하네. 아니면 멍청하든가? 할 말이 있으면 그렇게 빙빙 꼬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제 그 말에 저를 잠시 노려보던 남자친구의 형수는 팔짱을 끼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따위가 감히 의사 집안을 넘봐?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말일 거라고 말입니다. 예상했던 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들으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평범한 집안의 간호사라고 생각했어도 말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고 제가 무슨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뻔뻔하니 양심이 없니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하는 건가요? 내가 이래서 자기 주제를 모르는 애들이 싫다니까. 뭐라고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애들은 늘 이렇게 분에 넘치는 걸 자꾸 넘본다고. 너처럼. 그게 왜 죄가 아니야?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뭐라 반박할 생각도 사라지더군요. 상식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있어야 반박도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짓자 남자친구의 형수는 더더욱 분노가 차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웃어? 웃음이 나와? 그러면 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말 섞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파혼해.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남자친구의 형수가 뭔가 더 이야기하려고 하다 멈췄습니다. 제 뒤에 누군가를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뭘 본 건가 하고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른 채 저를 발견하고서는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여기서 뭐하고 섰어? 안 들어가? 그러고는 저에게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아유, 설마 늦었다고 삐진 거야? 병원에 급한 일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니까. 미안해.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다정한 얼굴과 말투로 사과하고 있는데 다시 앞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 원장님이 여기는 어떻게? 바로 남자친구 형수의 소리가 말이죠. 아버지는 그제야 제 앞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저를 아세요? 저 병 원장님 병원 다니는 의사입니다. 아하하, 그래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랑은 여기서 왜 이러고 서 있어요? 딸이에요? 누군가 그렇게까지 놀라는 걸 제 평생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눈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 싶게 커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 큰 목소리는 식당 안에 모두가 여기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서 왜 저러나 하는 얼굴로 남자친구의 형수를 바라볼 정도로 말이죠. 은성 오빠 형수님이셔. 아, 그래. 맞다. 윤서방이 자기 형수님도 우리 병원 다닌다고 했지. 아하하하, 반가워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남자친구의 형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그 손을 얼떨떨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리고 꾸벅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허허하고 웃으셨고요. 그렇게까지 깍듯하게 할 거 없어요. 이제 사돈지간 될 사람들인데.
그 전 상황을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던 아버지는 그저 반가운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고, 저와 남자친구의 형수는 다시 가족들이 모여있는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힐끔 본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본인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했겠죠. 아마 꿈이기를 간절히 빌었을 테고 말입니다. 화장실을 뭐 그렇게 오래 있나 했더니 아버지 만났어? 요 앞에서 만났어.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공사가 다 망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형수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꿈에도 모르는 가족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말을 잃은 그녀가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이 되어가는 걸 제가 지켜봤고 말이죠. 오죽하면 남자친구의 형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자기,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까 저에게 그 기세가 등등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얼굴을 하고는 저를 힐끔 바라보며 눈치를 보더군요. 그냥 우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어딘가 질려있는 얼굴을 한 남자친구의 형수님과 나머지 사람들의 화기애애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가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그녀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말하셨다고? 왜? 안 믿겨? 아니, 형수님 평소 성품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설마 하는 거지. 그 와중에 그 말이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형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들었던 말을 곱씹더니 한숨을 푹 하고 내쉬더군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자기, 화 풀어. 오빠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오빠가 사과해. 그래도 어쨌든 우리 형수님이시잖아. 남자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로 남자친구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본다든지 뭐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남자친구 형수님의 성품까지 신경을 쓰는 건 오바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제 정체까지 알게 되어서 찍소리도 못할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언니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진심으로 그날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걸 슬퍼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언니, 재밌어 보인다. 완전 재밌어. 꿀잼이잖아, 이거. 수술만 없었어도 그 광경을 다 보는 건데. 그렇게 한참을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걸 봤었어야 한다며 아쉬워하던 언니가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복수해줄까? 무슨 복수? 갈구려면 갈굴 수 있어. 그 과 교수님들이랑 나도 친하고. 그렇게까지 유치하게 굴고 싶지는 않아. 하긴 그 선생은 지금 지옥이지 않겠냐? 그 무시를 하던 간호사가 사실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장 딸이래. 차라리 이게 꿈이길 바랄걸. 그리고 언니는 한참을 그녀에 대해 들었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주며 뒷담화 있습니다. 아마도 제 기분을 풀어주려 더 그랬을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날 심한 말을 듣기는 했으니까요.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사실 그러고 다음 날 바로 남자친구의 형수님에게서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는 척이라도 해가면서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의 표정이 딱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뭉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기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사과를 반드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병원에서 우연히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날은 잘 들어갔죠? 굉장히 어색한 말투와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그것도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뭉개고 가기로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무표정한 얼굴을 풀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서 잘 들어갔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제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군요. 단지 그 전처럼 기분이 나쁘다는 찌푸린 인상,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상당히 곤란해하는 얼굴로 말이죠. 제가 계속 모르는 척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째 조용했으니까요. 제가 며칠째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이유는 그냥 이 결혼을 평화롭게 마치는 게 아무래도 모두를 위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세상 뻔뻔한 건 본인이면서 누구더러 뻔뻔하다고 했던 건지 그 생각이 나서 웃음이 비집고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형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제 그 말에 남자친구의 형수님 표정이 순식간에 피키가 싹 가시는 듯 했어요. 사과를 드려야겠으니까 지금부터 저한테 어떻게 사과하실지 잘 생각하셔서 연락하세요. 사과 한마디 안 듣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끝까지 하기 힘들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어야 했어요.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형수님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정확히 5일이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징하지 않나요? 얼마나 사과하기 힘들어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본인이 잘못한 일에도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평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문이 좋지 않은지도 말이죠. 그날은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다시 존댓말을 하는 것도 정말 웃겼어요. 뭐가요? 저는 그냥 사과만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 만나러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날 그렇게 이야기한 거 말이에요.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무슨 말이 얼마나 심하셨는데요? 누군지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한 거나 다짜고짜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나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서 저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누군지 몰라서 제 정체를 알게 돼서 하는 사과는 아니어야죠. 제가 그런 집안의 딸이 아니었어도 사과하시는 상황인 게 맞는 거잖아요. 간호사라는 이유로 수준이 안 맞는다고 무시하면서 결혼하지 말라는 등 하는 말을 한 건데.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빠 어머니나 친누나나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어이가 없는데 형수라는 사람이 예비 동서한테 수준이 맞니 아니니 하면서 결혼하라 마라 하는 게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어이없는 상황이 말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누구에게 물어보려 했다는 말에 움찔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일 무섭지 않았을까 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 말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웠겠고요. 그런데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참은 건 순전히 제가 오빠랑 결혼할 거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가족이 될 사람 허물을 동네방네 떠드는 게 마음에 걸려서 참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핀트를 못 잡으시고 억지로 하는 사과를 받으면 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반쯤은 협박이 맞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여기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있었던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닐 거다. 그리고 그중에는 우리 아버지도 있을 거다. 하는 협박 말입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색이 파리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확신했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주제에
왜 바로 사과하러 오지 않았는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의사인 자기가 간호사한테 사과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건지 어쩐 건지. 미안해요, 정말. 정말로 미안해요. 바로 사과가 다시 한번 나오더군요. 현아 씨 말처럼 그런 이유로 무시하거나 선을 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조금 전과는 다른 느낌의 사과이긴 했습니다. 뭐 진심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속으로 제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과를 받아내는 게 제 목적이기는 했으니 목적 달성은 한 셈이었죠. 제가 표정 없는 얼굴로 그 사과를 가만히 받고만 있으니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더군요. 딱히 진심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럼에도 사과를 받으려고 한 이유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고요. 받았으니 일단은 된 걸로 하죠. 라고 이야기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제 손목을 다급하게 잡더군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얼굴을 하고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야기 안 할 거죠? 하고 말입니다. 웃음이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걸 또 간신히 참았던 것 같네요. 그게 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저도 괜히 소란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피차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는 저번과 같은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 말에 어딘가 안색이 살짝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또 조금 짜증이 나서 확 다 말해버려? 라고 잠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런 일은 정말로 다시는 없을 거예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를 크게 벌리지 않는 저에게 뭐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진짜 너는 착한 거냐, 바보 같은 거냐. 그런 거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도 평생 얼굴 보고 지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한 번은 넘어가려고. 와, 진짜 속도 좋다, 좋아. 나 같으면 당장 만천하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알렸다. 친구들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의 형수님도 저에게 굉장히 조심하는 게 보였고 말이죠. 원래는 결혼식 전까지 절대 병원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난 건지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라는 사실과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전부 말입니다. 당연히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다들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고 힐끔거리며 관찰하더군요. 저와 친하게 지냈던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진짜야?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말하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정 아닌 인정을 해버리고 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너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동안 이 간호사한테 잘못한 거 없는지를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숨기고 싶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동서될 사람 진짜 웃기더라. 왜? 사람들이 그러면 병원 장례랑 사돈되는 거 아니냐면서 부럽다고 난리니까 어깨가 하늘에 솟을 듯 올라가 있다고. 간호사들이 안 그래도 재수 없는데 더 재수 없어지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 그건 나도 좀 재수가 없기는 하네. 정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무시할 때는 언제고 그걸로 기가 살았다는 게 말이죠. 제가 조금만 성격이 더러웠어도 병원에 나는 동서될 사람이 너무 싫다 하고 떠들어댔을 텐데 남자친구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덜 가지고 더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선을 넘고 무시를 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풍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불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남자친구의 형수도 예상 못했을 거잖아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역풍을 맞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늘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이유로 잘하는 건 100%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라도 남들에게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고 또 막하지는 않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저는 이제 결혼을 일주일 정도 앞둔 예비 신부가 되었어요. 저와 예비 동서인 남편의 형수 사이의 일은 제 친구들과 언니 아니고는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일이 커지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절대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집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막내딸이거든요. 결혼식은 작게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지위도 있고 남편네도 우리 집보다는 덜해도 굉장히 손님이 많을 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했어요. 크고 화려한 결혼식이 그다지 취향은 아니지만요. 아, 그리고 아버지에게 결혼 선물로 집을 받았습니다. 엄청 좋은 집은 아니에요. 뭐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요. 아버지는 더 좋은 집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둘이서만 사는 집이 너무 크고 화려해도 집에 정이 안 붙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라 그러시길래 그러면 돈으로 달라고 했네요. 남자친구의 형수, 그러니까 제 예비 동서는 부쩍 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저기에 자랑하고 다니는 만큼 더 제가 조심스러워진 거겠죠. 그리고 본인도 느꼈을 거거든요. 저희 집안이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다들 조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요. 저는 그게 싫었지만 그녀는 누가 봐도 그런 걸 좋아하고 즐길 게 뻔한 사람이었으니 그걸 더 누리고 싶다면 저에게 잘하겠죠 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지만 그래도 식을 올리기 전에 이곳에 사연을 보내고 싶었어요. 한 번쯤 정리를 하고 싶기도 했고 또 지금을 놓치면 다시 사연을 쓰게 될 것 같지도 않아서 말이죠. 듣는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네요. 재미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낸 거니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죠? 이럴 때일수록 물 많이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꼭 물 챙겨 다니시면서 틈틈이 마시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소원할게요. 저도 그럴 수 있길 바라주세요. 부모 자식 사이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쪽은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생명을 낳기로 선택한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요즘처럼 저의 부모님, 즉 저를 만들어내게 된 이 뿌리가 원망스러운 적도 없어요. 낳아준 부모라고 무조건 다 효도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려면 이후 이어가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를 추측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세히는 못 쓰겠어요. 그만큼 저에게 꽤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얽혀 있으니까요. 일단 부모님 사이에서 큰딸인 제가 태어났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곧잘 가족끼리 놀러도 다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다가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오래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다지 결혼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저는 꼭 이 사람이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었어요. 나름 충분히 생각을 하고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고 대학 때부터 해서 결혼 자금까지 제가 충당을 했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선 딱히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상한 곳에서 딴지를 걸어오더군요. 바로 우리 엄마 말이에요. 원래도 저와 엄마는 그다지 잘 맞는 성격이 아니긴 했지만 이때는 정말 더 짜증이 났어요. 남자인의 아빠가 안 계신다며 엄마 혼자셔? 그러면 시어머니가 보통 아닐 거야. 엄마는 왜 겪어보지도 않고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 좋은 분이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집도 떨어져서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엄마는 또 대뜸 화를 내면서 끼어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얘는 너보다 더 살아본 엄마 말을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 아휴, 아무튼 아빠 없는 애라니까 심란하네. 듣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보다 남동생을 더 예뻐했고 툭하면 저를 야단치기 일쑤였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용돈 몇 번 드렸을 때 비로소 좋아하면서 자식 키운 보람 있다고 하더니 그 이후로는 은근슬쩍 월급날마다 저에게 갖고 싶은 게 있다며 말해오는 엄마였어요.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애지중지하는 딸로 키웠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걔는 신혼집도 뭐 그렇게 먼데 잡았다니? 귀한 딸 키워서 보내주는 장모님한테도 좀 싹싹하게 전화도 걸어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집 사위들은 장모 대접 한답시고 맛있는 것도 종종 사주고 쇼핑도 데려가고 그러던데 걔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니? 걔가 날 장모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거니? 본인도 시집살이 한번 안 해봤다면서 갑자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니 장모 노릇을 하려는 건지 엄마의 말이 더 기가 차게 들려오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우리 힘으로 알아서 집 구한 거고 부모님 손 양쪽 안 빌리고 결혼하면 된 거지. 무슨 효도를 더 어떻게 해야 해? 엄마야말로 그렇게 귀한 딸 보내면서 사위 역할 중요한 거 알면 닭이라도 잡아주고 그런 말을 해. 너는 정말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나 좋다고 하는 소리니? 아이 됐다. 끊자.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엄마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어찌되었건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은근 남동생만 예뻐하고 늘 저에게 무뚝뚝했던 엄마라서 그런지 이 집을 나가는 것에 있어서 별로 아쉬운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무렵 때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그것만 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평생 한 직장만 꾸준히 다녔던 아빠가 자식들이 크고 좀 쉬어도 될 무렵에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셔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고 있기도 했고 남동생도 신경을 쓰긴 했지만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더 찾아뵈야 하는데 오늘은 몸 어때요? 영은아, 아빠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만 잘 살면 돼. 아빠는 그거면 됐다. 아빠는 엄마와 달리 절 많이도 이뻐해 주시고 늘 저를 다정하게 대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엄마보다 늘 아빠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했고 저도 아빠를 더 믿고 따랐어요. 제 유일한 버팀목이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동생도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도 끝내 아빠가 걸린다면서 친정 근처의 아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빠, 자식들이 이렇게 알아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견디고 계셨던 걸까요? 동생이 결혼할 때 휠체어에 타고 참석하셨고 그 이후 2, 3개월 더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생을 마무리하게 되셨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남아요. 영은아, 얼른 병원으로 와라. 왜? 니네 아빠가... 엄마가 흐느끼며 아빠의 소식을 전하는 순간 저도 그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그만 대성통곡을 하며 무너졌어요. 아무리 그간 오래 아프셨다지만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을 모처럼 본 게 동생 결혼식 때였던 저는 이 소식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멀쩡히 마음을 잡기 어렵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한참을 보내게 되었고 그나마 남동생이나 저나 각자 배우자들이 위로해주기도 하고 무척 신경을 써주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우리도 겨우 기운을 차렸고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엄마, 괜찮아? 이거 죽 좀 먹어봐.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잖아. 아니야, 안 먹어도 된다. 너나 먹어. 엄마는 한 달 동안 잘 먹지도 못했고 잠도 잘 못 자셨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엄마 집에 가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오는 등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 안 지났을 무렵 돌연 엄마는 저와 남동생이 가히 놀라서 기절을 한다고 해도 이상치 않을 만한 선언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너무 고지식한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때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갑자기 엄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저와 동생을 한 곳에 부르길래 아빠 관련해서 뭐 일이 아직도 있는가 싶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해도 될걸. 우리 둘이랑 얼굴 보고 들어야 하는 얘기야? 저기, 니네한텐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할 거야. 엄마, 재혼할 거야. 뭐라고? 너무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가뜩이나 요새 일하면서 모니터만 보느라 눈이 뿌얘졌는데 눈을 연신 깜빡거리면서 엄마를 다시 제대로 보았어요. 딱 한 번만 더 말할게. 나 재혼할 거야. 마음 정했어 이미. 이 말을 들은 뒤 거의 10초 가까이 정적이 흘렀고 저나 동생 누구 하나 선뜻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저기 얼마 안 있으면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니네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도 좀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니네 눈에는 나이 환갑이 인생 끝난 것 같고 할머니 같겠지만 그건 니네 잘못 생각하는 거다. 엄마도 외로워. 맹세코 말하건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이어가면서 자꾸 자기 의견을 맹목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거의 7, 8년간을 아팠는데 남편이 홀로 세상을 뜬 지 3달도 안 되어서 재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이미 엄마가 저렇게 완강하게 자기 의견을 표하고 있고 이미 결정한 내용을 통보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엄마도 재혼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가 예전에 영은이 너한테도 말했잖아. 여자 혼자 늙으면 시어머니 짓 하게 된다니까. 나도 점점 외롭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영재랑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리고 양가 집안 생각해서라도 부모님이 다 계신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새는지 진짜 이해가 너무 안 갔고 저만 황당한 게 아니었는지 동생도 제 얼굴을 보면서 눈동자가 여기저기 흔들리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10대 아이들도 아니고 곧 있으면 30대로 훌쩍 넘길 나이인데 양가 부모님이 있어야 해서 재혼을 한다뇨. 이쯤 되면 이미 엄마가 마음을 정한 상대가 있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그냥 둘이서 좋아서 잘 지낸다고 하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마디를 했고요. 엄마, 일단은 알겠어. 근데 엄마가 좋다면 모를까 굳이 우리에게 아빠 자리로 그 누군가가 들어올 필요는 없어. 엄마의 남편 자리는 모르지만 아빠 자리로 누구를 맡는다는 건 너무 갑작스러워. 그래, 니네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거야. 일단 너희에게 말하니까 홀가분하다. 그리고 엄마랑 재혼할 사람은 곧 소개시켜줄게. 니네 시간 언제 또 되는 거야? 엄마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얼른 약속을 잡고 저희에게 그 남자를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엄마, 꼭 봐야 하는 거야?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이상할 정도로 강경했어요. 그럼 봐야지, 당연히. 엄마가 재혼할 사람인데 간단히 식사만 하자.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저를 비롯해서 동생까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저도 대체 누군지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가는 내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어찌되었건 엄마도 일평생을 자식 키우고 남편과 함께 살아왔으니 이후는 편한 대로 인생을 선택할 권리도 있을 거라고 자꾸 되새겼어요. 당신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아는 남편이 넌지시 안부를 물었지만 전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아빠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급히 재혼을 하게 된 엄마의 선택은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와서 딸이란 이유로 반대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 딸로서 엄마가 고른 제2의 인생을 같이 살아갈 반려자가 어떤 아저씨인지 늘 제멋대로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엄마를 과연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래도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갔고 그 자리에 나가서 동생이랑 앉아있으려니 우리들 역시 딱히 할 말이 나오지 않아 아주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저기 오신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윽고 반대쪽에서 엄마가 키 큰 남자분과 함께 걸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려고 저도 얼른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외모를 봤는데 말끔하신 인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어요. 남자분이 얼른 안 들어오시고 엉거주춤 엄마 손에 땡겨 들어오시는 것부터 해서 이때부터 왜 이렇게 불안하던지요. 그리고 그분이 제 앞에 마주선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실제로도 비명에 가까운 상태로 말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 그래. 안녕 영훈아, 잘 지냈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제 눈앞에서 자꾸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먼 곳을 보는 그 남자분은 무려 제 고1 때 담임선생님이셨어요. 제 기억 속 담임선생님은 그닥 좋은 분이 아니셨고요. 매일 약간 술 냄새를 풍기며 학교에 오셨는데 술 냄새를 뺀다고 보건실에 가서 수업 전 누워 계시던 분이셨죠. 당시 반장이던 제가 선생님을 데려오곤 했으니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입장으로 만나게 된다는 게 대체 말이 되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남동생도 제 반응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면서 연신 묻는데 새삼 대답할 말도 생각이 안 나서 얼마나 머리가 어지럽던지요. 엄마는 그 와중에 선생님 팔을 꼭 잡고 있는데 대체 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맞아, 너 고1 때 선생님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와중에 엄마는 마치 남의 일인 듯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어요. 아니, 대체 두 분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조깅하다가 얼굴이 낯익어서 봤는데 역시나 그때 니네 선생님 맞으시더라고. 수년 전에 혼자가 되셨다고 하더라. 그때 이야기 좀 나누면서 친해진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고. 생각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툭하면 엄마들이랑 몰려다니고 치맛바람을 보통 세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런 부산스러운 엄마의 모습들이 참 싫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엄마를 모르는 분이 없었고 친구들도 늘 저한테 니네 엄마 되게 세다, 유명하다 하면서 수군대는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쯤 가니 그나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1, 2학년 무렵까지는 엄마가 아줌마들이랑 꽤 오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런 엄마였으니 담임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이 근처로 몇 달 전에 이사를 오셨고 자녀들이 있긴 하신데 한 5년 전쯤 이혼을 하셨다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정이 되셨는데 엄마 역시 혼자 되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하다 보니 친해졌고 그 연배 어른들끼리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도 제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의 아빠를 보낸 지 2달도 안 되어서 그렇게 갑자기 정이 들어서 친구도 아닌 재혼 통보라니요. 일단 물이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동생은 머리가 아프다면서 인상을 찡그렸고 엄마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얼른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이분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니네 둘 다 이제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어떠니? 아빠라고 하긴 당장 어려울 거 아니니? 네, 알겠어요. 그러다 여전히 얼굴을 우그러뜨리고 있는 동생을 재촉하던 엄마는 결국 뭐 먹을지 메뉴나 고르러 가자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상황에 이렇게 어색하게 선생님과 딸만 두고 가다니.
엄마는 뭐로 봐도 저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없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아니, 엄마의 재혼 상대와 말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고요. 저기, 아직 그런 호칭은 너무 어렵고요. 선생님, 그럼 저희 엄마랑 안 지는 10수년 되신 거 아닌가요? 인연이란 게 참 아니, 묘하네요.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그러셨는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치. 어머니와는 꽤 오래되긴 했지. 아, 네. 아신 건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학부모와 담임으로 알았다는 기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뉘앙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이상했고 대놓고 물어보면 좀 그럴까봐 돌려서 떠보듯 물어봤는데 대답을 듣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졌어요. 엄마랑 그럼 그때부터 중간중간 연락을 해오셨던 거예요? 어? 그렇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선생님은 서둘러 수습하려 하셨지만 이때부터 불쾌하고 찝찝하고 혐오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서 마구마구 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앞서 저와 동생에게는 선생님을 우연히 요 근래 갑자기 만나게 된 마냥 말해놓고 이후로 계속 말꼬리를 잡고 계속 해보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었고 아프지도 않았던 시기인 10수년 전 딸의 학교 담임과 학부모 사이로 만난 그때부터 두 사람은 따로 만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딸인 제가 속사포처럼 질문하면서 밀고 들어오자 당황하신 것 같았고 아마 엄마가 단단히 주의를 주었던 것 같지만 이미 나사가 풀려버린 듯 엄청나게 말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집으로 이사 오신 것도 엄마 따라서 오신 거였어요? 저기, 그게 아니란다. 영은아, 오해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오해를 한 것 같네. 아니, 근데 엄마가 왜 안 오시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꾸 저쪽을 두리번거리는데 이윽고 엄마와 동생이 뭔가를 주문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고 더 이상 엄마에게 있어 그냥 맨날 통보당하고 듣기만 하는 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삼스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엄마에게 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엄마, 미쳤어? 이런 지저분한 자리에 자식들을 부르고 싶은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창피하게. 얼른 앉아.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주변 체면을 엄청 따지는 엄마는 시선이 꽂혀 들어오니 창피했던지 얼른 손사래를 치면서 소리를 줄이라고 난리더군요. 창피한 거 아는 사람이 왜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 짓을 했어? 엄마, 아빠 누워있는 기간에 바람 폈어? 뭐라는 거니 지금 얘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랑은 2달 전에 만났다고 말했잖아. 엄마, 거짓말 하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 나 속일 생각 하지 마. 엄마는 제가 무서운 얼굴로 재촉하자 말을 제대로 못 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 무렵쯤에서 아빠랑 사이가 나빴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시댁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외모도 엄청 신경 쓰고 해서 나중에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시켜달라고 했다가 야단 맞았던 기억도 있는데요. 사실 그때 뭔 일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의심을 할 수 있었겠어요. 머릿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자꾸 하나씩 떠오르다 보니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빠 간병이 힘들다며 짜증내던 엄마의 모습까지 생각나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선생님과 연락을 하면서 만나왔다는 생각이 스치자마자 정말 제어가 안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동생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제 표정을 살피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더군요. 엄마는 나랑 동생이 그렇게 만만해? 부모면 다야? 인생을 이따위로 엉망진창 살면서 그걸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아빠한테 미안한지도 모르겠지,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딸내 선생님이랑 10몇 년을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러고도 엄마가 인간이야? 영은아,
왜 그러니? 정말 미쳤어, 너? 끝내 와악 소리까지 나오면서 분노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고 내용을 짐작한 남동생의 눈에서도 전깃불이 확 스쳐가듯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완전히 고개를 파묻고 연신 주변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급기야 엄마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저보고 미쳤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자리에 몸을 두기 싫어서 동생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동생에게 굳이 설명을 다시 해줄 필요도 없이 이미 제 고성에 이끌려 다 파악을 한 듯했고 우리 둘은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 되어 멍청하게 걷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본인 몸이 성치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던 아빠가 얼마나 생각나던지 몰라요. 저와 동생 모두 아빠를 보낸 슬픔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재온 이야기를 꺼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더니 그 상대가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일 줄이야. 게다가 심지어 이미 우리가 어렸던 날부터 엄마는 아빠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시간이 꽤 길었다는 걸 감지한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길을 걷다 주저앉아서 울다가 토하기도 하고 동생도 눈가가 벌개져서 제 등을 두드려주더군요. 그러기를 몇 번 하다가 지쳐서 근처 카페에 갔고 우리 모두 뭘 할 기력도 없어서 그냥 앉아서 음료를 시키고 멍하니 있었어요. 아빠도 불쌍하지만 저런 사람을 엄마로 둔 나와 내 동생의 인생이 참 초라하고 빈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다 싶은 말을 도저히 꺼내지 못했고 갑자기 부르르 진동이 울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상황에도 전혀 구김살 없이 당당하게 제 할 말을 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오는 엄마를 보니 어쩜 그리 뻔뻔하고 본인스러운 건지 기가 막혔어요. 남동생도 저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충격이 컸나 봐요. 아예 못 받게 하더군요. 허나 저는 뭐라고 하는지 듣기나 하고 연을 끊던지 해야겠어서 받기는 받았어요. 엄마는 약간 화난 목소리로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너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 오랫동안 숨겨왔던 건데 이젠 니네도 알 때가 된 것 같아. 엄마는 그렇게 비장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기 위해 엄마 집으로 향했고 그 자리에서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은 또다시 제 뒤통수를 때리듯 얼얼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물쭈물거리면서 엄마가 이어가는 내용은 세상 그 어떤 내용보다 심한 반전이었어요. 너넨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니?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는지 모르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니네 아빠. 나도 죽은 사람 같고 이런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야. 니네 어릴 때 아빠가 한번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 폈다가 호되게 걸린 적 있어. 너 중학교 다닐 무렵쯤에 말이야. 엄마, 그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뭐?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엄마,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런데도 니네 얼굴 보면서 참았어. 이혼 안 하고 참은 거 다 너네 때문이야. 엄마도 너무 외로웠어. 이건 대체 또 무슨 소리인 걸까요? 아빠가 바람을 폈다니 너무 황당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래, 네 아빠가 바람 핀 걸 나한테 걸리고 나서 한동안 네 아빠랑은 냉정기였어. 사실 너네 때문에 산 거였어. 그냥 남이나 다름없었다고. 부부간의 정이고 뭐고 그런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러다 그 당시 자상하고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이 일을 알게 되었고 얼떨결에 식사를 했다가 깊이 정이 들어버린 거야. 니네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 했어. 굳이 니네한테 안 좋은 기억 심어줄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엄마에게도 사정이 있었다는 거 니네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튼 충격 많이 받았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는 말 끝에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계속 흐느꼈어요. 남동생은 그런 엄마를 보다가 엉거주춤 다가가 엄마를 다독거렸어요. 전 엄마 말을 듣고 그쯤 시기를 떠올려 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그 무렵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일이 바쁘신 분이었고요.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한참 이후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이후로 알아눕게 되신 것이었어요. 아빠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좋은 가장의 모습이었고 저와 동생에게는 엄마보다 더 자상하게 잘해주셨기에 기억 속에서도 좋은 아빠로 남아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빠께 여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런 와중에서 엄마는 자기 말 좀 믿어보고 본인의 입장도 이해해달라며 본인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말만 했죠. 평생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자식들도 이제 시집장가 보냈고 하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그냥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어. 그쯤까지 가니 저도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담아야 하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후 우리 남매는 이 이야기 관련해서 화제를 꺼내지 않고 있고 저만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선생님이랑 그 오랜 시간 동안 불륜관계였다니. 다 너무 싫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빠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도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고 계속 며칠째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문자를 보내서 자기의 이후의 인생도 좀 봐달라며 니네한테 신세 안 지고 둘이 잘 살겠다며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좀 볼 수 있을까, 영은아? 선생님이 절 직접 보고 싶다 하니 이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나와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절 보자마자 와줘서 고맙다며 의자까지 뒤로 밀어주었어요. 무슨 일로 보자 하신 거예요? 저기 네 엄마가 다 설명해줬다고 하더라. 너희 아빠 일 말이다. 아, 네.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다. 선생님은 갑자기 제게 머리 아픈 가장 피하고 싶었던 아빠 얘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당시 은혜 씨가 많이 힘들었단다. 너넨 잘 모르겠지만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근데도 니네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은이 너도 컸으니 배우자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다. 너희 엄마 정말 소갈이 많이 하셨다. 솔직히 처음엔 선생님이 이런 얘기 꺼내는 게 그저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을 더듬더듬 이어가며 엄마가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마음이 조금 동하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사까지 솔직하게 들려주겠다고 말을 이어갔어요. 실은 나도 배우자의 바람을 겪었어. 너무 괴로워서 매일 술에 취해 살았지. 아내는 죄책감도 모르고 계속 나 몰래 바람을 펴대고 나는 이혼도 못하고. 그래서 더 네 엄마랑 마음이 맞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린 그 누구보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어. 나도 마음앓이가 심했던 때라 네 엄마한테 더 기대게 되었고. 이것이 바람이고 불륜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나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유가 있었단다. 아무튼 네 엄만 내겐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 건지. 전 선생님의 말을 묵묵히 듣다 그만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엄마의 사정을 헤아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을 그저 축복해줘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썩 내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엄마의 말을 믿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아빠에 대한 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그 말을 하시곤 할 말을 다 했다며 집으로 먼저 가셨고 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푹푹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역을 앓는 날들이 이어졌죠. 사실 아버진 저에게 너무도 좋은 아빠였어요.
엄마가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반면 아빠는 항상 저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주셨고 제가 뭘 해도 작은 것에도 칭찬해 주시곤 했어요. 우리 영은이 잘했네. 아빠, 뭐가 잘해? 나 이번에 수학 30점 받았는데? 아니야, 영은아. 잘하고 있어. 저번보다 더 많이 맞았잖아. 그럼 된 거야. 아빠는 언제나 따뜻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힘든 시기를 건널 때마다 그런 아빠에게 기댈 수 있었고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빠로부터 채우곤 했어요. 엄마가 왜 제겐 그리 박했냐고요? 엄마가 남동생을 더 좋아했던 이유도 사실 이유가 단순했어요. 바로 남자라는 이유였어요. 엄마는 그런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영재가 집안 대를 이을 거야 하며 늘 남동생을 우선시했어요. 맛있는 걸 만들어도 접시를 남동생 쪽으로 밀어두고 어떤 이유로 싸워도 남동생 편만 들어주고 언젠가는 제 남동생이 이렇게 엄마한테 물은 적도 있었죠. 엄마, 왜 누나를 미워해? 오죽하면 제 남동생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엄마는 그 정도로 저와 남동생을 대놓고 편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바로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뿐이었죠. 아, 그럼 남자가 중하지. 우리 영재가 집안의 기둥이야. 너 영은이는 영재 거 함부로 뺏지 말아라. 네가 누나니까 뭐든 맞춰줘야 해. 안 그럼 할머니한테 혼난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희 할머니도 남아 선호 사상이 꽤 강하신 분이어서 어린 절 이런 말로 다그치고 많이 혼내셨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참 무서웠어요.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남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면에서 뒤처져야 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남자가 뭐라고, 그깟 남자가 뭐라고. 그래서 전 어렸을 때 남몰래 남동생을 많이도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성인이 되어 그랬던 절 이해해준 남동생이 고마울 정도로요. 아무튼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제게 박했던 엄마를 전 많이도 미워했어요. 거기다 제멋대로의 철없는 성격이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의 결혼을 축복한다는 게 기억 속 좋은 아빠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죄책감이 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이런 시름과 달리 엄마는 결국 결혼식을 올린다고 제게 청첩장까지 보내왔어요. 청첩장이라니 그 안에 써있는 문구를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놀랐어요. 장모님 결혼식까지 올리시는 거야? 올리고 싶대. 엄만 남 눈치 보지 않고 식을 올리고 결혼 사진도 찍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꿋꿋이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게 다 뒤엎어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진짜 진실을 알게 된 날이죠. 그날은 대망의 엄마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마음을 잘 정리하고 와서 그런지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엄마를 보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의 모습이 문득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나 왔어. 우리 영은이 왔구나. 영재도 왔네. 얼른 들어와라. 엄마는 저희 두 사람을 넓은 품 안으로 끌어당겨 꼭 안아주셨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아담하고 예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죠. 엄마의 결혼식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면서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치려 애썼어요. 엄마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결혼식을 참관하고 있는데 옆에 엄마의 친구분이 섰어요. 기억이 또렷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서 아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지 다른 친구분과 한참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대단하네. 은혜채, 기어이 저 남자랑 결혼하는구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근데 자식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이리 빨리 재혼을 하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초대받아서 오긴 하는데
축의금도 별로 내고 싶지 않구만. 역시나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딸로서 조금 화가 났지만 그냥 꾹 참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뒤이어 흘러나오는 내용이 다분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남자 먼저 홀린 거 맞지? 그때 술 잔뜩 먹고 취해서 우리한테 자랑했잖아. 자기 유부남이랑 만난다고. 맞아. 하여튼 대단해. 은혜 남편 살아있을 때 저 선생만 꼬신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는 남자만 몇몇인데 순진하게 저 선생이 걸려든 거지. 선생이 심지어 은혜 딸 담임 선생님이라던데. 아이고, 철판도 두껍지. 나는 하래도 못하겠네. 은혜 남편이 불쌍하지. 불쌍해. 겉도 모르고 눈 감았을 텐데. 아줌마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몸이 굳어버렸어요. 제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였는데 너무 상상치도 못한 얘기였던지라 무슨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제야 아줌마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들 귀신 본 것처럼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둘러 그 자리에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한참을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식이 다 끝나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도 않고 그대로 차단시켜버렸어요. 이 엄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식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아빠를 두고 바람을 폈다든지 하는 말을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동생에게라도 전화하고 싶었지만 충격을 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 일을 따지게 된 건 엄마가 그 선생과 신혼집 차려놓고 잘 살고 있던 때였어요. 엄마가 집들이라고 동생과 저를 초대한 날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선물을 들고 집으로 왔더군요. 저는 날은 신혼집이라 치고 예쁘게 꾸며놓은 집을 보자마자 주먹이 꼭 쥐어졌지만 일단은 참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영은이 영재 왔구나. 얼른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놨어. 선생님도 엄마도 절 향해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그런 엄마의 얼굴에 엄마가 만든 딸기 스무디를 엎어버렸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질렀던 짓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엄마는 예상대로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누가 그러니? 누가 내 결혼식에서 그런 말을 해? 영은아, 아니야. 아니라고. 너 그 아줌마들 말을 믿는 거니? 엄마 말을 믿어야지. 네 아빠가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여자 이름 대봐. 내가 가서 확인 좀 해보게. 뭐? 이름 대보라고. 어쩌면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길, 제발 오해하고 있었길. 하지만 이름을 대보라는 말에 엄마는 버벅거리며 그 이름조차 대지 못하고 제게 더럭 화를 내며 지금에 와서 그 여자가 바람을 인정할 것 같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시 엄마가 저에게 해줬던 얘기를 그대로 하며 반박해줬어요. 그 여자 아빠랑 바람피고 엄마가 회사 가서 난리치는 바람에 잘렸다며. 그럼 당시 아빠 회사 동료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 그럼 되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못을 박는 제 질문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영은아, 행복해지고 싶은 게 죄니? 기가 막혔어요. 행복해지고 싶은 게 죄냐고요? 그건 죄가 아니죠. 하지만 자식들에게 온갖 거짓부렁이를 늘여놓고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모두 망쳐놓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라면 그건 죄이죠. 전 이제 악마로 느껴지는 엄마를 밀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딸은 없어. 인연 끊자. 그 뒤 엄마로부터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정말로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제 선택 후회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를 비난하시겠지만 그분들 또한 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면 저와 비슷한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연 쓰면서 제 한풀이 제대로 한 것 같네요. 막장 같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라요.